반갑습니다. 오늘 4차 산업혁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스마트 제조혁신 추진단의 박안구 단장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4차 산업혁명의 글로벌 트렌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그게 4차 산업혁명의 3대 핵심 혁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4차 산업혁명의 메가 트렌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 신문 지상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가장 큰 것이 인구 절벽입니다. 생산 인구가 감소하고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출생률이 낮아지는 그런 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1953년도 6.25 전쟁이 끝나고 55년생부터 62년 3년생들의 베이비 부모들이 지금은 생산 현장에서 퇴임을 해서 고령화 인구로 해서 급격하게 인구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글로벌에서 이러한 인구 절벽과 고령화 시대뿐만 아니라 서로 각국의 제조산업을 일으켜서 좀 더 여유롭고 풍요로운 국민의 삶을 영위하고자 만들어가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새롭게 등장을 해서 현재 인구 절벽과 고령화 4차 산업혁명의 트렌드가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의 품격과 사람의 가치를 어떻게 높여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이 4차 산업혁명의 하나의 모티베이션이고 비전입니다. 즉, 현재 생산하고 있는 제품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생산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자국민의 우리 회사의 직원들의 급여를 많이 주고 성취욕을 느끼고 사람의 여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높여주는 것을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먼저 급속히 줄어들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 현황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2000년도 이후로 해서 출생률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55년생부터 62년 4년생들의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나이가 들어서 퇴직하면서 65세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인구의 감소와 고령 인구의 증가가 우리 생산 현장에는 실제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인력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 생산 현장에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고 하면 우리가 현재 원하는 제품을 생산해서 글로벌 시장에 나가서 팔아서 돈을 벌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죠. 이러한 고령화와 저출산에 대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스마트 제조혁신을 통해서 또 4차 산업의 벽을 넘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만들어가는 것이 개인과 기업과 정부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급속한 저출산으로 인해서 세계적인 통계를 보면 2019년도에 파란색으로 보이는 생산 연령 인구, 즉 15세에서 64세 인력을 보게 되면 19년도에는 65.3%가 세계적인 평균입니다. 2067년도에 보면은 61% 정도로 한 4% 정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와 반면에 우리나라는 1919년도에 72.7%의 생산 연령 인구가 50년 후인 67년도에는 45% 준다는 거지요. 상당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세계 201개의 국가가 있는데 여기에서 14세에서 64세의 생산 연령 인구의 비중을 보게 되면 현재는 한국이 9위입니다. 72.7%로. 그러나 2067년도가 되면 201위, 가장 낮은 생산 연령 인구를 갖게 될 수밖에 없다. 현재의 트렌드로 본다면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와 기업이 다 함께 노력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생산 현장에 일할 사람이 없다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부품을 생산하고 제품을 생산해서 글로벌 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공장을 운영할 수 있을까 하는 퀘스천을 남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줄어드는 인구, 또 고령화되는 사회 속에서 우리의 제조기업을 육성해서 발전시켜서 글로벌 시장에 나가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을 우리 다 함께 고민해야 됩니다. 2016년도 클라우스 슈밥 교수가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됐다고 선언을 했지만 지난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을 비교 분석해보면 먼저 1차 산업혁명은 1700년도 후반 75년도에 영국에서 증기기관차가 나오면서 교통수단이 개선이 되고 생활의 질이 높아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때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입니다. 자료를 보면은 정조대왕이 즉위를 하자마자 수원 화성 행궁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때 영국에서는 증기기관차로 칙칙폭폭 다니고 있을 때 우리는 말을 타고 걸어서 서울 경복궁에서 수원 화성까지 행군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차이가 있어요. 2차 산업혁명인 새로운 전기가 개발되고 또 이런 전구를 개발되고 또 포드 자동차가 대량 생산 체제로 바뀌는 시점에 이때 우리나라는 1863년도에 고종이 즉위하고 또 조선시대의 경복궁을 또 증건하고 동대문과 서대문 간에 전기 열차, 전차가 다니던 그러한 시대가 2차 산업혁명의 시대입니다. 그럼 1차 산업혁명 시대보다는 훨씬 더 많이 발전을 했지요. 그러나 이제 1900년도 말에 가게 되면 컴퓨터가 등장합니다. 이 컴퓨터와 네트워크와 이런 통신기술이 제조산업과 융합되면서 제조산업은 훨씬 더 급격하게 신기술을 받아들여서 많은 제품을 생산해서 다른 경쟁사보다 싸게 더 좋은 제품을 생산하는 디지털화되는 3차 산업혁명이 시작이 된 거죠. 이때 우리나라는 반도체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백색가전, LG전자, 삼성전자, 자동차, 현대자동차, 철강, 포스코, 조선, 현대중공업, 또 울산의 석유화학공장 등 우리나라 중화학공업이 발전하는 시기가 우리가 3차 산업혁명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을 보면 많은 갭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11년도 인더스트리 4.0을 선언한 독일이 2016년도 1월 다보스 포럼에서 이 클라우스 슈밥 회장이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시작됐다고 선언을 한 거죠. 이는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세대는 어떠한 세대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다는 논제를 가지고 이미 4차 산업혁명은 시작됐다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각국에서는 플래토 인더스트리 4.0은 독일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고 중국은 스마트 제조 2025라 해서 자국의 제조기업을 부흥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로봇 리볼루션 이니셔티브라 그래가지고 로봇을 활용한 소사이티 5.0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의 재응 전략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미국은 제조혁신의 네트워크를 이루어지면서 인더스트리얼 인터넷 어소시에이션 컨소시엄을 구축을 해서 미국도 제조업 기업 중심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스마트 매니팩처링 이노베이션을 2014년도부터 정부가 주도적으로 중소 중견기업들을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0년도는 제조 경쟁 지수가 3위였다가 2013년도에 5위로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2020년도에는 5위로 떨어지면서 우리가 다시 2030년도에는 일본을 뛰어넘는 제조 4강에 진입을 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정부도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제조업 시대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기존의 중소 중견기업들이 3D 작업이나 단순 반복적인 작업을 하는 부분에 4차 산업혁명의 이네빌러블이 있는 로봇이나 또는 사물 인터넷 기술이나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과 같은 이러한 새로운 기술을 접목시켜서 똑똑한 공장, 생각하는 공장을 만들어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서 글로벌 시장의 리더가 되는 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인더스트리 4.0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이 새로운 제조업 시대의 미래의 모습은 어떻게 변할까? 지금까지는 대량 생산 체제에서 고객이 제품을 선정해서 구매를 하였다면 앞으로는 고객 나만의 제품을 제조기업에 주문해서 받아서 생활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즉 개인 맞춤형 주문 생산 체제로 바뀌면서 생산 현장은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기반의 자율 생산 공장으로 인해서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밤새도록 생산을 해서 그 다음날 1270km로 달리는 하이퍼루프카로 장거리 배송을 하고 되고 가까운 장소에는 드론과 같은 시스템으로 배송을 하게 되는 고객 맞춤형의 제품을 바로 원하는 시간에 즉시 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생산 체제를 갖추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의 혁명이 있습니다. 그거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까지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은 하나의 연속성을 가지고 발전을 했다면 이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단절된 새로운 산업,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나와서 사람의 삶의 변화를 급격하게 변화시킨다는 그런 불연속적인 산업의 시대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제품혁명입니다. 현재 생산하고 있는 제품보다는 훨씬 더 새로운 기술이 접목되고 사람이 사용하기 편리하고 사람이 쉽게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사람에게 경제적인 가치도 주면서 풍요롭고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의 제품을 생산하게 됩니다. 생산 현장은 디지털 트윈 팩토리로 변화될 것이고 고객은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제품을 주문하게 되면 가장 빠른 시간에 내가 어느 위치에 있든 간에 쉽게 제품을 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체제로 바뀐다. 그래서 모든 거는 파는 사람 중심에서 앞으로는 고객의 입장에서 사람의 품격을 높여주기 위한 그런 사업을 하지 않으면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비디오를 잠깐 보시면 이 비디오가 기존에 있는 아날로그적인 것을 전부 다 디지털화 돼서 실제적으로 사람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혁명입니다. 제조 공장은 어떻게 변화를 할 것인가? 지금 하나의 예를 보면 독일의 지멘스의 암베르그 공장이 PLC 제품, DCS 제품, 인버터, 다양한 제어기기를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이러한 공정이 그동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조립을 하고 가공을 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냈다면 앞으로는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기반으로 해서 자율생산 체제로 해서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생산해서 딜리버리하는 체제로 바뀐다. 이것이 하나의 공정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사업혁명입니다. 이거는 지금까지는 자동차 한 대를 생산을 하는데 3만 개의 부품을 가공 조립해서 하나의 제품이 나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고객이 원하는 자동차를 쉽게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는 체제로 바뀐다는 거지요. 로컬 모터 같은 경우가 자동차를 생산을 하는데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생산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3만 개의 부품으로 구성된 내연기관이 전기차로 바뀌게 되면 18,000여 개의 부품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에 적층 프린터, 즉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서 5개의 부품을 하나의 부품으로 생산하는 기술이 혁신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기차 생산하는 18,000개가 8,000개가 줄여서 만여 개의 부품으로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GE의 항공기를 만드는 엔진을 생산하는 공장인데 지금까지는 항공기의 엔진을 수많은 부품을 해서 만드는 부분을 적층 프린트를 이용해서 적은 부품 수를 이용해서 센서를 많이 달아서 비행기가 뉴욕에서 서울 인천공항에 도착할 때까지 수많은 데이터를 수집 저장을 해서 엔진의 고장을 예측하고 엔진의 수명을 예측하고 또 엔진이 안정적으로 가동돼서 그 운행 기간 중에 절대 사고를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사업혁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엔진을 파는데 350억의 엔진을 팔았다면 이 회사는 엔진을 무료로 줍니다. 무료로 주고 뉴욕에서 비행기의 엔진에 시동을 걸어서 인천에 도착을 해서 시동을 끌 때까지 운행 기간 동안 사용했던 엔진의 사용량을 계산을 해서 정확하게 과금을 하는 체제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산 현장에 가면 압축기가 많이 있습니다. 공기 압축기가 없으면 생산 현장에는 가동될 수가 없어요. 어느 공장에 가든 압축기가 있습니다. 이 압축기를 생산하는 독일의 캐저 회사의 경우에는 그 압축기를 만들어서 생산하는 회사가 아니라 공기를 파는 회사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 공장에 이 캐저의 압축 컴프레서를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설치를 해줍니다. 그 대신 그 공장이 가동 중에 압축 공기 양을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공기를 사용한 양만큼 매월 사용료를 받는 그러한 비즈니스 모습으로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것이죠. 압축 공기를 생산하는 캐저의 장치가 중국과 같은 회사에서 카피해서 생산을 하게 되면서 원가를 중국에서 생산하는 것과 독일에서 생산하는 간에 원가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캐저는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원가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을까? 그래서 고객한테 무료로 설치해주고 사용한 양만큼만, 공기 사용한 양만큼만 과금을 해서 초기 투자 비용도 들지 않고 내가 사용한 양만큼만 돈을 내면 되기 때문에 비즈니스가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아이디어의 비즈니스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로 하는 그러한 사업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부품을 보면 지금까지는 3만 개, 18,000개의 부품을 가지고 생산하는 것이 보시는 바와 같이 적층 프린트를 이용해서 몇 개의 부품만으로도 쉽게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로 바뀌게 된다. 그렇게 되면 자동차를 생산하는데 3만 개 부품의 내연기관을 생산하는데 3만 개 부품을 생산하는 부품의 하청업체가 있죠. 근데 그게 10,000개로 줄어든다? 그럼 2만 개가 없어지는 겁니다. 완성형 제품을 하청업체 없이 생산할 수 있는 시대가 올 줄도 모릅니다. 저도 그건 확신할 수 없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겠지요. 그러면 이런 자동차 라인에서 어떻게 사업혁명, 공정혁명이 일어나느냐. 1913년도에 포드 자동차에서 많은 사람들이 컨베이어 벨트상에서 조립 생산을 하던 모습들이 현재는 용접하는 부분들을 다 자동으로 로봇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테슬라의 전기차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자동화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체제로 바뀌면서 이런 로컬 모터스나 마이크로 팩토리 같은 경우는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훨씬 더 적은 수의 부품을 가지고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는 거죠. 벤츠 자동차 회사를 걸어서 견학을 했습니다. 그 회사를 보면은 자동차 도급 라인과 차체 라인 이런 연속 생산 공정의 라인은 95%가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훨씬 더 조립 라인도 자동화를 하면서 한 생산 라인에 11종류의 전기차, 하이브리드카, 내연기관의 서로 다른 모델을 한 라인에서 생산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홀류 생산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매우 중요한 팩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자동차 기업이나 일반 자동차 기업은 한 라인에 하나의 모델만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벤츠나 폭스바겐의 경우에는 한 라인에서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홀류 생산 체제로 지금 현재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나의 제품이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해서 완성된 제품이 나오는데 18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회사는 목표가 다음에 생산 라인은 10시간으로 줄인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그만큼 자동화를 완벽하게 수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스마트 공장을 구축해서 생산 라인을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쉽게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는 체제로 공정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이거에 따라서 글로벌의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죠. 자동차를 내가 소유하지 않고 개인의 하나의 교통 플랫폼 수단으로 사용을 해서 그 모빌리티 환경이 바뀌게 됩니다.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체제로 가면서 자율주행 차로 바뀌는 거고, 그에 따라서 전기차도 내연기관차보다는 전기차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이러한 자동차들은 실제적으로 하드웨어 중심의 자동차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자동차 산업의 큰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현대자동차에서도 선도적으로 미래의 모빌리티 산업을 이끌어나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하이퍼루프카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이퍼루프카는 진공 상태에서 구상해서 달리기 때문에 시속 1200km 이상을 달리게 됩니다. 그러면 서울과 부산을 한 15분간에 달리게 된다는 거죠. 이런 하이퍼루프카의 시대가 곧 도래하고 있다. 즉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시험 운행을 지금 현재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용화된다면 국가 간의 장기간의 거리를 몇 분 내로 쉽게 이송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티콕입니다. 캡슐형 원통이 긴 터널 안을 정말 총알처럼 지나갑니다. 꿈의 교통수단으로 불리는 초고속 진공열차 하이퍼루프입니다. 엄청난 속도감에 매료된 듯 탑승객들 짜릿한 표정이네요. First passenger test has now been done of the first new mode of transportation, mass transportation that we've had in 100 years. 초고속 진공열차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거대한 튜브를 만든 뒤 그 안에 공기를 순식간에 밀어냄으로써 초음속으로 달린다는 구상입니다. 시속 1200km, 시속 900km대인 여객기보다 빠릅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